송영청은 5년 동안 먹지도 자지도 심지어 화장실도 가지 않았어. 오직 하나의 목표, 필멸왕의 영역이라는 게임을 깨기 위해서였지. 5년 전 그의 형이 게임을 끝낸 직후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가족들이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었지. 오직 송영청만이 형의 실종이 게임과 관련 있다고 믿었어. 그래서 그는 게임의 최종 보스인 불멸왕에게 계속 도전했던 거야. 이번에는 드디어 이 페이지에 도달했어. 5시간의 힘겨운 싸움 끝에 그는 불멸왕의 목을 베었어. 그때쯤 되니 몸은 완전히 지쳐버렸지. 컨트롤러를 간신히 잡고 있었어. 하지만 공포스럽게도 보스는 아직 죽지 않았어. 보스의 잘린 머리가 눈앞에서 재생됐지. 몸 전체가 사악한 기운에 물들어 검게 변하기 시작했어. 천둥 같은 포효와 함께 불멸왕이 송영청에게 달려들었지만 그는 조금도 움츠러들지 않았어. 그토록 그리워했던 감각, 그가 기다려온 기회가 온 거야. 지금 필살기를 쓴다면 승리할 수 있어. 그는 칼을 들어 올려 모든 힘을 다해 앞으로 베었어. 눈부신 검광이 공기를 갈랐지. 보스는 그의 파괴적인 기술에 산산조각이 났어. 바로 그 순간 화면은 경악한 시청자들의 댓글로 폭발했지. 눈을 크게 뜨고 그는 속삭였어. 해냈어. 내가 이겼어. 5년 8개월 이 작은 방에 틀어박혀서 직업도 없고 친구도 없고 심지어 부모님마저 그를 포기했지만 그는 모든 것을 견뎌냈고 이제 그들에게 증명해 보였어. 이제 그는 이 게임 뒤에 숨겨진 진실, 어떤 비밀이든 밝혀낼 거야. 갑자기 컴퓨터 화면에서 불길이 치솟았어. 불길은 점점 커져 비틀거리고 흔들리더니 형의 얼굴로 변했어. 압도된 송영청은 모니터를 붙잡고 소리쳤어. 형, 그동안 어디 있었어요? 왜 이제야? 어디 있는지 말해줘. 내가 찾아갈게. 화면 속 남자는 섬뜩하게 웃었어. 정말로 날 보고 싶어? 송영청의 동공이 수축했어. 넌 내 형이 아니야. 도대체 누구야? 다음 순간 남자의 눈에서 소용돌이가 휘몰아쳤어. 어서 불멸왕의 시험에 참여해라. 불멸왕이 되면 다시 날 볼 수 있을 거다. 그가 말을 마치자 보이지 않는 힘이 송영청을 화면 쪽으로 잡아당겼어. 그는 분노에 차서 소리쳤어. 빌어먹을 시험은 집어쳐. 넌 누구야? 내 형은 어디 있어? 돌려줘. 하지만 이미 늦었어. 그의 몸은 모니터 속으로 빨려 들어가 화면에 완전히 삼켜졌지. 송영청이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는 흰 원숭이가 되어 있었어. 정확히 말하면 박쥐 원숭이라고 불리는 게임 속 하급 몬스터였지. 그는 주변을 둘러봤어. 의심할 여지 없이. 그는 필멸왕의 영역 게임 속에 들어와 있었어. 하지만 왜 이렇게 많은 박쥐 원숭이들이 절벽을 따라 숨어 있는 거지? 그가 서 있는 자리는 수상하게도 미끼처럼 보였어. 바로 그때 등골이 오싹해졌어. 살기가 느껴졌지. 동굴 입구에서 다가오고 있었어. 잠시 후 거대한 칼을 든 덩치 큰 남자가 시야에 들어왔어. 어라, 흰 원숭이잖아. 희귀종인데? 남자는 탐욕스럽게 웃었어. 본능적으로 송영청은 격렬하게 으르렁거렸어. 이 녀석은 위험해. 뚱뚱한 남자는 송영청을 가리키며 웃었어. 저것 좀 봐. 나한테 으르렁거리고 있어. 배짱 있네. 좀 가지고 놀아도 될까? 키가 크고 마른 남자가 박쥐 원숭이 팔다리를 들고 나왔어. 그의 목소리는 신경질적이고 미쳐 있었어. 그래, 죽여. 먹고 싶어. 흰색은 먹어본 적 없는데. 그러고는 경고도 없이 원숭이 팔다리의 피투성이 살점을 뜯어 먹었어. 송영청은 공포에 질려 움츠러들었어. 이 정신병자는 말 그대로 날것의 박쥐 원숭이 고기를 먹고 있었어. 그건 그가 다음으로 자신을 먹을 계획이라는 뜻이었지. 그 생각에 그는 구역질이 났어. 그 자리에서 토했지. 바로 그때 동굴 안에서 또 다른 짜증 섞인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 바보들아, 이건 명백한 함정이야. 시간 낭비하지 마. 처리해. 대장에게 보고하고 공을 차지해야 해.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지자 송영청은 남자 발치에 있는 우리를 발견했어. 안에는 2마리의 황금 박쥐 원숭이가 있었고 그때 깨달았지. 그는 게임에서 이 장면을 기억해냈어. 사냥꾼들이 우연히 박쥐 원숭이 둥지를 발견하고 황금 암컷을 포획한 다음 동굴 전체를 쓸어버리기 위해 지원군을 데리고 돌아오는 내용이었지. 플레이어의 개입이 없으면 박쥐 원숭이들은 죽을 운명이었어. 예상대로 박쥐 원숭이들은 황금 암컷을 보자 미쳐 날뛰었어. 그들은 맹목적인 광란 상태로 달려들었지.
송영청은 필사적으로 소리쳤어. 가지마. 상대가 안 돼. 하지만 원숭이들은 듣지 않았어. 결과는 일방적인 학살이었지. 피가 동굴 바닥에 흩뿌려졌어. 곧 뚱뚱한 남자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어. 송영청은 필사적으로 피했어. 저 칼에 한 번 맞으면 으깨질 거야. 마른 남자가 초조하게 소리쳤어. 야, 딴짓하지 마. 빨리 끝내. 근데 뚱땡이가 음흉하게 웃네. 재촉하지 마. 캠프로 돌아가면 반장이 이렇게 못 놀게 할 텐데. 이 잔나비 새끼 좀 봐. 완전 웃기잖아. 젠장. 송영청이 욕을 했다. 저 자식이 날 장난감으로 보나? 그렇게 쉽게 죽진 않아. 근처에 있는 나무 막대기를 잡았다. 저 뚱땡이 움직임만 읽어내면 빈틈을 찾아낼 수 있을 텐데. 순간 뚱땡이가 유령처럼 송영청 바로 뒤에 나타났다. 송영청은 본능적으로 몸을 돌려 막대기를 놈의 머리에 휘둘렀다. 뚱땡이는 잠시 멈칫하더니 희미하게 거에 재미있다는 듯 미소를 지었다. 송영청은 얼어붙었다. 그 공격은 아무 효과가 없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놈이 거대한 칼을 휘둘러 송영청을 날려버렸다. 역겨운 소리와 함께 돌벽에 부딪혔다. 가슴에 깊고 크게 벌어진 상처가 생겼다. 더 심각한 건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였다. 척추가 부러진 건가? 시야가 흐릿해지자 뚱땡이가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속도에 흐릿해진 유령처럼. 그리고 다음 순간 모든 것이 암흑으로 변했다. 그는 죽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몰랐지만 갑자기 송영청은 벌떡 일어섰다.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잠깐 내 머리가 날아갔잖아. 미친 듯이 손을 뻗어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직 있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냥 꿈이었어. 겁나 놀랐네. 하지만 그는 곧 주변에 자신과 똑같이 앉아있는 여러 사람들을 알아차렸다. 미간을 찌푸렸다. 꿈이 아니야. 그럼 도대체 여긴 어디지? 저승인가? 이 사람들도 소환된 플레이어들인가? 이곳은 뭔가 이상했다.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잠깐, 저들이 다 플레이어라면 내 동생도 여기 있을 수 있다는 뜻 아냐? 재빨리 군중을 훑으며 모든 얼굴을 확인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동생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때 그림자가 그의 뒤에 드리워졌다. 조롱하는 목소리가 비웃었다. 설마 진심이야? 오프닝 스테이지에서 죽다니. 그는 송영청의 옆구리를 발로 걷어차며 모욕을 마무리했다. 송영청은 벽에 부딪힌 후에야 겨우 멈춰섰다. 그는 으르렁거렸다. 도대체 뭐가 문제야? 왜 발로 차는 거야? 쥐처럼 생긴 노인이 비웃으며 다가왔다. 말 조심해, 꼬맹아. 나는 이 게임의 관리자다. 내 생사는 이제 내 손에 달렸어. 존경심을 좀 보여. 알았어. 그 목소리 송영청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전에 들은 적이 있다. 동생을 사칭했던 바로 그 목소리였다. 그는 쏘아붙였다. 내 동생 봤지, 그렇지? 어딨는지 말해. 쥐 인간은 간단히 대답했다. 내가 여기 있는지 기억이나 해? 불멸왕이 되면 내 동생을 만날 수 있다고 했잖아. 하지만 넌 이미 죽었어. 규칙에 따라 넌 승천할 자격을 잃은 거야. 송영청은 고개를 숙였다. 맞아. 난 너무 약했어. 피가 튀는 순간 내 마음은 공포와 두려움으로 가득 찼어. 불멸왕이 될 수도 동생을 구할 수도 없었어. 젠장. 거기서 침착했더라면. 쥐 인간은 그를 힐끗 보더니 씩 웃었다. 다행히도 나는 자비롭지. 이 게임은 단 한 번의 기회만 주지 않아. 송영청의 눈이 다시 빛나며 희망이 되살아났다. 쥐 인간은 뒤를 가리켰다. 저기 봐. 저 횃불 3개 보이지? 각각은 생명을 상징해. 넌 이미 한 번 죽었으니까 하나는 꺼졌어. 나머지 2개가 꺼지면 게임 오버야. 2번 다시 기회는 없어. 송영신이 고개를 돌려 쳐다봤다. 과연 횃불 2개만 켜져 있었다. 내겐 2번의 기회가 남았어. 쥐 인간은 비웃었다. 너무 편하게 생각하지 마. 이 시련은 잔혹하니까. 그래서 불멸왕이 3번의 기회를 허락하는 거야. 하지만 3개의 불꽃이 모두 꺼지면 내 영혼은 내 것이 된다. 그리고 널 기다리는 건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이지. 재밌겠지? 벌써 겁나? 송영청은 침착하게 미소 지었다. 전혀. 나는 내 동생을 온전하게 살려 데려오기 위해 여기에 왔어. 다른 모든 건 그때 가서 처리할 거야. 쥐 인간은 콧방귀를 뀌었다. 바로 그거야. 갑자기 부드러운 종소리가 울리며 쥐 인간의 시선을 뒤에 있는
거대한 빛나는 구체로 향하게 했다. 점 하나가 깜빡이기 시작했다. 쥐새끼 녀석이 두 손을 들더니 날카롭게 박수를 쳐 빛이 소용돌이치는 포탈이 열렸어. 부활 게이트가 열렸다. 박쥐원숭이 동굴로 보내주마. 꼬맹이, 변종 불멸왕을 잡아서 얻은 기회라는 걸 기억해. 날 실망시키지 마라. 쥐새끼 녀석의 말이 끝나자마자 황금빛 광선이 송영청을 강타했어. 눈 깜짝할 사이에 그는 박쥐원숭이 동굴로 돌아왔지. 익숙한 심의원의 몸을 보며 중얼거렸어. 진짜 되네. 다시 살아났어. 그가 얼굴을 찌푸렸어.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군. 저 사냥꾼 놈들이 황금 암컷을 데리고 출구로 향하겠지. 녀석들이 지원군을 데리고 돌아오면 여긴 끝장이야. 안 돼. 내가 막아야 해. 그리고 강력하게 발을 구르며 그는 흰 줄기처럼 동굴 밖으로 뛰쳐나갔어. 빌어먹을 사냥꾼 놈들과 두 번째 라운드다. 이번엔 박쥐 원숭이의 힘을 제대로 써서 녀석들을 영원히 가둬버리겠어. 한편 동굴 깊숙한 곳에서 뚱보와 그의 일행은 이미 포위당했어. 내 짓이겠지. 그렇지. 뚱보는 황금 원숭이의 머리채를 잡고 으르렁거렸어. 내 부하들에게 길을 비키라고 해. 안 그러면 다음엔 곱게 안 넘어갈 줄 알아. 뚱보는 마른 동료를 돌아보며 사악하게 웃었어. 마을 사람들이 너 애들 근처에 못 가게 했다고 하지 않았어? 글쎄, 운이 좋네. 오늘이 내 날이야. 마른 남자는 얼굴을 끔찍하게 일그러뜨렸어. 원숭이, 아기 원숭이, 난 좋아. 어미 원숭이는 즉시 당황했어. 괴물들아, 걔한테서 떨어져. 그만, 다치게 하지마. 개자식들, 미친놈들. 이엄을 모르는 아기 원숭이는 그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쳐다봤어. 마른 남자는 몸을 숙여 속삭였어. 이리 와, 이리 와서 나랑 놀자. 어린 원숭이는 순진하고 행복하게 웃었지만 다음 순간 남자는 입을 크게 벌려 그를 물어뜯으려 했어. 어머니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찼어. 안 돼. 그만해. 바로 그때 흰빛이 동굴 입구를 가로질렀어. 송영청이 아슬아슬하게 나타나 아기 원숭이를 안전하게 데려갔어. 마른 남자는 충격에 굳어버렸다가 고통스럽게 턱을 움켜쥐며 소리쳤어. 으아, 입이 찢어졌어. 빌어먹을, 이제 고기를 못 먹잖아. 뚱보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송영청을 쳐다봤어. 이상하네. 방금 죽였던 것 같은데? 어떻게 다시 살아난 거지? 사실 너 같은 놈 전에 본 적 있어. 불멸왕이 소환한 플레이어라고 자칭했지. 나한테 잘난 척하더군. 그래서 3번이나 썰어버렸지. 너도 그런 놈 중 하나냐? 그는 어깨를 으쓱했어. 상관없어. 죽는 게 두렵지 않다면 다시 죽여주지. 수고를 좀 해야겠지만 그뿐이야. 그렇게 말하며 그는 칼을 들고 송영청에게 달려들었어. 하지만 이번에 송영청은 박쥐 원숭이의 가장 큰 강점인 속도를 완전히 활용했어. 희귀한 흰색 변종으로서 그는 다른 녀석들보다 훨씬 빨랐고 아마 그래서 미끼로 선택되었을 거야. 이 몸의 민첩함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면 이 인간 도살자를 이길 수 있을 거야. 순식간에 그는 뚱보의 뒤로 달려가 발톱으로 등을 긁어 3개의 깊은 상처를 냈어. 하지만 뚱보의 피부는 예상보다 훨씬 질겼어. 그는 몸을 돌려 웃었어. 좀 똑똑해졌나? 우리가 같은 레벨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지구전으로 가려는 건가? 마음에 들어. 더 재밌어지겠군. 그렇게 말하며 그는 다시 칼을 들고 돌진했어. 송영청의 눈이 날카로워졌어. 재밌다고? 그럼 잊지 못하게 해주지. 그는 속도를 한계까지 끌어올려 뚱보 주위를 잽싸게 돌아다녔어. 그는 그의 몸에 발톱 자국을 계속해서 남겼지. 뚱보는 마침내 고통에 얼굴을 찡그리며 일그러뜨렸어. 그는 포효하며 넓은 칼을 높이 들고 힘차게 휘둘렀어. 하지만 송영청은 간발의 차이로 구르며 공격을 피했어. 물러선 후 송영청은 그 어느 때보다 확신했어. 그가 생각했던 대로 뚱보의 덩치는 속도를 심각하게 제한했어. 그의 공격은 느리고 무모했지. 변종 불멸왕과 비교하면? 아니, 비교할 수도 없지. 이 녀석은 그저 과대평가된 졸개일 뿐이야. 뚱보는 이제 눈에 띄게 짜증이 났어. 젠장. 내 놈은 마치 개미처럼 나를 기어다니며 물고 잉잉거리고 날 미치게 만드는군. 이게 내 전부냐? 날 죽일 수 있으면 죽여봐. 하지만 널 잡으면 목을 비틀어 뜯어내서 어떻게 부활하는지 볼 테다. 송영청의 눈이 차갑게 빛났어. 순식간에 그는 잔상이 되어 돌진했어. 내 소원대로.
그는 멈추지 않고 뚱보 주위를 맴돌며 베었어. 마치 녀석이 살아있는 믹서기에 들어간 것처럼 베고 또 베었어. 잠시 후 뚱보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며 바닥에 쓰러졌어. 키가 작은 사냥꾼 중 한 명이 비웃었어.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엄청난 보스가 망가졌나? 원숭이 하나도 못 이기면서 헐떡거리면서 뚱땡이가 쏘아붙였어. 닥쳐. 내가 죽는 꼴 보고 싶냐? 빨리 와서 도와주기나 해. 키 작은 사냥꾼은 등 뒤에 맨뼈 몽둥이에 두 손을 올리고 낄낄 웃었어. 좋아. 도와주지. 그러더니 잽싸게 몸을 돌려 뼈 몽둥이를 공중으로 던졌어. 송영청은 가볍게 옆으로 피하며 아무렇지도 않게 피했어. 뚱땡이의 공포에 질린 눈에 그 무기가 그대로 날아오는 게 보였지. 끔찍한 굉음과 함께 몽둥이가 그의 두개골을 박살냈어. 키 작은 남자는 신나게 웃었어. 어이쿠, 미안. 머리를 때릴 생각은 없었는데. 그러고는 송영청에게 씩 웃으며 돌아섰어. 자, 우두머리는 죽었어. 우리가 계속 싸울 이유 없잖아. 안 그래? 금빛 암컷 하나는 가져도 돼. 어때? 평화롭게 끝내자고. 송영청은 좋아, 그거 좋네, 라고 차분하게 대답했어. 서로 귀찮은 일은 피하는 게 좋지, 하지만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그는 쓰러진 널쩍 칼로 걸어가 집어들었어. 게임 속에서 이게 내 전문이었거든, 준 건 말이야. 별거 없어,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지. 보스 잡을 때까지 계속 휘두르는 거야. 하지만 여긴 게임이 아니잖아. 진짜 싸움은 어떤 느낌일지 분명 다를 거야. 그러니까 너희 둘이 날 도와서 시험해봤으면 좋겠는데.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그는 숨김없이 덤벼들 기세로 돌진했어. 두 사냥꾼은 서로 눈치를 보더니 그에게 달려들었어. 좋아, 덤벼봐. 입 큰 괴물이 먼저 달려들어 입을 크게 벌리고 덤벼들었어. 송영청은 옆으로 피하며 칼날을 그의 가슴에 꽂아 넣었어. 단 한 번의 깔끔한 일격으로 괴물은 죽었어. 키 작은 사냥꾼은 온 힘을 다해 송영청에게 몽둥이를 휘둘렀어. 하지만 연기가 거치자 송영청은 사라지고 없었어. 등 뒤에서 나 찾아 라는 속삭임이 들렸어. 자, 여기 있잖아. 이제 작별 인사할 시간이야. 남자는 당황해서 지읒 잠깐만 하고 더듬거렸어. 성급하게 굴지 마. 거래 어때? 날 살려주면 리. 흥미없어. 송영청은 냉담하게 말을 잘랐어. 여기서 영원히 썩어. 단칼에 그는 망설임 없이 남자의 목을 베었어. 사냥꾼 셋 다 죽었어. 바로 그때 쥐 얼굴 관리자가 천천히 박수를 치며 나타났어. 대단한데, 꼬맹이. 벌써 첫 번째 시험을 통과했잖아. 불멸왕이 사람을 잘 골랐어. 망설이지도 않고 빠르고 무자비해 딱 필요한 모습이야. 대부분 플레이어는 처음 오면 무너져 버리거든. 심지어 움직이지도 못하고 죽이기는커녕. 근데 넌 얼음장 같아. 마치 처음 죽여보는 게 아닌 것 같아. 송영청은 낄낄 웃었어. 그게 규칙의 일부 아니었나? 송영청은 차갑게 말했어. 내 생각에는 그들의 죽음에 진정으로 책임이 있는 사람은 이 시험을 시작한 사람이야. 너 같은 사람 말이야. 쥐 얼굴 남자는 잠시 굳어지더니 갑자기 뭔가 다른 느낌을 감지했어. 이 녀석 성격이 변했나? 바로 다음 순간 송영청이 그에게 달려들었어. 다음은 너야. 이 쥐 인간은 제때 반응할 수 없었어. 송영청의 칼날이 그의 배를 가로질러 그를 반으로 갈랐어. 그의 몸은 헝겊 인형처럼 공중으로 솟구쳐 조각조각 떨어져 내렸어. 송영청은 미친 듯이 웃음을 터뜨렸어. 불멸왕, 보고 있어? 내 하찮은 하인이 방금 내 손에 두 동강 났어. 정말 웃기는 시험이군. 차라리 내가 직접 나와서 싸우는 게 어때? 널 산산조각 내고 내가 불멸왕이 되는 거지. 공평하지 않아. 하지만 그때 쥐 인간에 찢겨진 상반신이 꿈틀거렸어. 그의 목소리가 차갑고 조롱하듯 울려 퍼졌어. 무지한 녀석, 나는 불멸왕의 단순한 하인이 아니고 절대 만만한 상대도 아니야. 내가 너무 우쭐해졌어. 이제 진짜 힘이 뭔지 보여주지. 쥐 인간의 허리와 오른팔에서 갑자기 기괴한 붉은색 살덩이 촉수들이 돋아나왔고 그의 오른손은 끔찍하게 커져 변이 되어 힘으로 꿈틀거렸어. 그는 으르렁거리며 그 괴물 같은 손을 들어 올려 송영청에게 내리쳤어. 그 순간 송영청은 거대한 5손가락 산에 짓누르는 무게에 짓눌린 손오공처럼 보였어. 잠시 후 쥐 인간은 힘을 거두고 비웃었어. 이제 겸손해졌어?
내 놈처럼 건방진 플레이어들은 많이 상대해봤지만 내 놈처럼 실제로 공격에 성공한 놈은 처음이야. 칭찬으로 여겨. 하지만 너무 자만하지는 마. 송영청은 이를 악물고 속으로 맹세했어. 빌어먹을 쥐. 기다려. 언젠가 이 뺨을 후려갈 날이 올 거야. 갑자기 모든 것이 암전되었어.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는 완전히 새로운 육체에 로드되어 있었어. 송영청은 주위의 낯선 사람들을 둘러보고 자신을 내려다보았어. 그는 이제 사냥꾼처럼 보였어. 갑자기 멀리 떨어진 언덕에서 누군가 미친 듯이 신호 깃발을 흔들기 시작했어. 앞니 툭 튀어나온 녀석이 소리쳤어. 대장님, 뭔가 이상합니다. 깃발 신호 보니까 젠장, 늑대다. 심해 바위 어금니 늑대야. 대장은 침착하게 명령했어. 보인다. 침착해. 전 부대 즉시 전투 태세. 심해 바위 어금니 늑대 온다. 3인 1조로 현장 교전. 항상 서로 엄호한다. 세네조 100m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마음대로 쏴라. 잠시 후 모두가 놈들을 봤어. 물고기 지느러미 같은 등지느러미가 달린 늑대들이 먼지 풀풀 날리는 평원을 가로지르며 달려오는데 이미 놈들의 기괴한 빈을 덮인 가죽은 피로 얼룩져 있었어. 대장이 먼저 돌격하며 외쳤어. 어금니 늑대 3마리다. 모두 나를 따라와. 사냥꾼 무리가 모두 그의 뒤를 따라 돌진했어. 잠시 후 사냥꾼들은 격렬한 난투극 속에서 심해 바위 어금니 늑대들과 충돌했어. 쌍검을 휘두르는 대장은 선두 어금니 늑대의 잔혹한 공격에 맞서 버텼지만 다른 사냥꾼들은 실력이 부족했어. 많은 이들이 헝겊 인형처럼 나가떨어졌지. 늑대 한 마리가 대열에서 벗어나 뒤쪽 세네조를 향해 곧장 달려들었고 그 앞을 막아선 건 부대에서 가장 햇병아리 신병인 송영청뿐이었어. 형의 목소리가 뇌리에 울렸어. 더 강한 적에게 함부로 덤비지 마라. 놈들의 리듬에 맞춰 움직여라. 약점을 노려라. 그래야 놈들이 아픈 곳을 칠 수 있다. 송영청은 공중으로 뛰어올라 어금니 늑대의 치명적인 돌진을 간신히 피했어. 착지하면서 그는 창을 꽉 잡고 놈의 두개골에 곧장 꽂아 넣었어. 근처에 있던 사냥꾼들은 깜짝 놀랐어. 세상에, 저 신병 제대로 해냈잖아. 동맥을 정통으로 맞췄어. 미쳤다. 하지만 쓰러지기는커녕 어금니 늑대는 발광하기 시작했어. 창은 너무 작았어. 저런 맹수에게는 무기라기보다 이쑤시개에 가까웠지. 거의 아무런 타격도 주지 못했어. 송영청은 다시 공격하려고 창을 빼내려 했지만 창끝이 뼈에 박혀 꼼짝도 하지 않았어. 다른 사람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어. 늑대가 날뛰고 있어. 누가 빨리 도와줘. 바로 그때 한 인물이 등장했어. 그는 우아하게 회전하며 공중을 가로지르더니 어금니 늑대의 두개골을 노려 칼을 힘껏 내리쳤어. 그가 착지하자 맹수의 머리가 깨끗하게 잘려나가 핏방울을 튀기며 땅에 곤두박질 쳤어. 사냥꾼들은 환호성을 터뜨렸어. 대장님, 진짜 끝내줬습니다. 역시 짱이십니다. 한편 송영청은 숨을 헐떡이며 땅에 털썩 주저앉았어. 머리 없는 시체를 멍하니 바라보며 경외감에 젖어 중얼거렸어. 한 번에 목을 베다니. 말도 안 돼. 대장은 다가와 그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어. 넌 꼭 사고 칠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맞추는구만. 이번엔 운 좋게 잘 풀렸지만 다음부터는 그런 놈 만나면 먼저 피해. 살아남는 게 먼저야. 어금니 늑대 한두 마리 정도는 내가 책임진다. 알겠습니다. 대장은 팀원들을 돌아보며 발표했어. 모두 들어라. 지금부터 그는 공식적으로 제1경비대의 일원이다. 더 이상 괴롭히지 마라. 알겠습니다. 동그란 반점이 있는 녀석이 송영청의 어깨를 툭 쳤어. 나쁘지 않네, 꼬맹이. 첫날부터 대장의 인정을 받다니. 대단한데. 팀원들은 쓰러진 어금니 늑대에게 시선을 돌렸어. 대장은 명령을 내렸어. 절반은 경계를 서고 나머지 절반은 전장을 정리한다. 늦었어. 곧 돌아갈 거다. 죽은 늑대를 바라보며 송영청은 속으로 생각했어. 적자생존. 이곳이 바로 불멸왕의 세계인가. 어서 익숙해져야겠어. 무리가 시체를 마을로 옮기기 시작하자 계임에 대한 기억이 그의 마음속에 떠올랐어. 이곳은 부서진 바위 협곡. 여기서 어금니 늑대랑 20번 넘게 싸웠었지. 지형이 머릿속에 훤해. 내 기억이 맞다면 곧 큰 전투가 벌어질 거고 플레이어의 도움이 없으면 사냥꾼들은 질 수밖에 없어. 마치 박쥐 원숭이 동굴처럼. 또다시 죽음의 함정을 맞이하게 될 줄이야. 얼마 후 무리는 마을로 돌아왔어. 문 앞에서 함성이 터져 나왔어. 제1경비대가 돌아왔다. 문을 열어라. 빨리.
마을 사람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안도와 기쁨에 가득 차서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 달려나왔어. 송영청은 그렇게 많은 살아있는 NPC들을 처음 봤어. 마치 오랜 온라인 친구들을 현실에서 처음 만나는 것처럼 묘하게 현실감이 느껴졌어. 비현실적이면서도 가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지. 그는 대장이 한 여자와 어린 소녀에게 다가가는 것을 발견했어. 차오루, 아빠한테 안겨봐. 대장은 팔을 활짝 벌리며 활짝 웃었어. 그 광경을 바라보며 송영청은 가슴 한구석이 찡해지는 것을 느꼈어. 지금은 모든 것이 너무 평화로워. 하지만 게임이 원래 스토리를 따른다면 이 마을은 몰살당할 운명이지. 바로 그때 앞니 툭 튀어나온 녀석이 그의 뒤에 나타나 아쉬운 듯 한숨을 쉬었어. 대장님은 다 가졌어. 예쁜 아내에 귀여운 딸까지.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 송영청은 무심하게 대답했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거지. 그러자 앞니 녀석은 갑자기 입을 삐죽 내밀었어. 뭐야, 임마. 너도 부인 있잖아? 송영청은 얼어붙어 자신을 가리켰어. 기다려. 뭐라고 했어? 나 마누라 있어. 앞니 녀석이 어리둥절해서 눈썹을 치켜 올렸어. 이 자식 왜 이래? 머리라도 너무 세게 부딪혔나? 자기 마누라도 잊은 건가? 아니면 자랑하는 이상한 방식인가? 복권이라도 당첨된 놈처럼 구네. 조금 뒤 앞니 녀석이 그를 작은 집으로 데려갔어. 됐어. 여기야. 내 집 찾았다. 우린 이제 가볼게. 같이 들어가는 거 아냐? 송영청이 약간 당황해서 물었어. 아니, 나중에 내 매일매일 보러 가야 돼. 그러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가버렸어. 문 앞에 남겨진 송영청은 망설였어. 전생에 그는 여자랑 잘 지내지 못했어. 가족 말고는 거의 말을 섞어본 적도 없지. 잠깐, 마누라는 같은 침대에서 잔다는 뜻이잖아. 맞지? 그럼 나 더 이상 동정 아니잖아. 그 생각에 거의 주저앉을 뻔했어. 바로 그때 문이 활짝 열렸어. 문 앞에서 멍하니 뭐해? 빨리 들어와. 송영성은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 머리를 극적였어. 여자는 살짝 눈살을 찌푸렸어. 돌아서서 제대로 말해봐. 그가 돌아서서 드디어 그녀를 보자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어. 그녀는 너무나 아름다워서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예뻤어. 이제 집에 왔으니 그냥 서 있지 마. 누가 걱정하기 전에 빨리 들어와. 그는 안으로 들어가 초조하게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는데 갑자기 손이 그에게로 뻗어왔어. 가만히 있어. 손이 부드럽게 그의 뺨을 만지더니 배를 거쳐 마지막으로 허벅지를 톡톡 치면서 목소리가 말했어. 바로 그때 할머니가 손뼉을 치며 활짝 웃었어. 잘했어. 우리 손자 대단하네. 물고기 늑대랑 첫 싸움인데 흠집 하나 없잖아. 알고 보니 할머니 시력이 예전 같지 않았던 거야. 그래서 만져보면서 다친 데가 있는지 확인한 거지. 얼마 지나지 않아 통돼지 구이가 식탁에 올라왔는데 경비대원이 된 첫날을 축하하기 위해 특별히 준비된 거였어. 막 젓가락을 들려는 순간 그의 아내가 날카로운 기침을 2번 했어. 예절, 송영치는 즉시 자세를 바로잡았어. 너무 엄격하잖아 라고 생각했어. 그러고는 그녀가 먼저 할머니에게 고기를 드리는 것을 보았어. 그렇게 그들은 조용히 셋이서 식사를 시작했어. 그것은 그 자신의 가족이 평화로웠던 때를 떠올리게 했어. 모두가 식탁에 모여 앉았지. 하지만 형이 사라진 이후로 그 따뜻함은 고함, 비난, 원망으로 대체되었어. 그 압박감이 서서히 모든 것을 짓눌러 숨막히게 했고 집은 차갑고 망가진 느낌이었어. 부모님은 멀어졌고 그는 방에 틀어박혔어. 이런 제대로 된 식사를 한 게 얼마나 됐더라? 송영성은 그 생각에 몸서리를 쳤어. 갑자기 그는 밥그릇과 젓가락을 내려놓고 중얼거렸어. 잠깐 나갔다 올게.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문 밖으로 뛰쳐나갔어.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 왜 그렇게 급하게 나갔지? 그의 아내는 부드럽게 안심시켰어. 경비대에서 급한 일이 생각났을지도 모르죠. 걱정 마세요. 곧 돌아올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묘하게 확신에 차 있었어. 하지만 진실은 간단했어. 형을 찾기 전까지는 편안하게 앉아서 식사를 즐길 수 없다는 거야. 그는 탈출할 길을 찾아 주변을 샅샅이 뒤졌어. 여기 머무르는 건 죽음을 기다리는 것과 같아. 빨리 강해져야 해. 결국 그는 마을 울타리의 한 부분을 발견하고 기어오를 준비를 했어. 젠장, 엄청 높네. 낮에 볼 때보다 훨씬 높아 보여. 적어도 3, 4층은 되겠어.
나가면 뭘 해야 하지? 스승을 찾아. 혼자 다녀. 동화 속 주인공처럼 기적만 바라면서 앉아 있을 수는 없어. 어떻게든 되겠지. 죽기만을 기다리는 것보단 뭐든 나아. 송년성이 울타리를 오르기 시작했을 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 이봐, 동생.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게 좋을 거야. 밤에는 이 산에 괴물과 악마가 들끓어. 거기 발을 들였다간 뼈도 못 추리고 야식거리가 될 거야. 송영치는 날카롭게 몸을 돌려 소리가 나는 쪽을 노려봤어. 한밤중에 저 바위 위에 숨어 있다니? 도대체 누구야? 남자는 그저 웃었어. 내가 누군지 묻는 거야. 그러더니 갑자기 돌기둥에서 뛰어내렸어. 이 마을에 함부로 들어온 녀석이 감히 먼저 이름을 요구해? 널 기다리고 있었다. 플레이어. 맞지? 땅에 가까워지자 갑자기 멈춰서 공중에 떠올랐고 그의 몸은 푸른 불꽃으로 빛나고 있었어. 송영청의 눈이 휘둥그레졌어. 저건 천공답보. 수련자다. 그는 망설임 없이 도망치기 시작했어. 이 자식 위험한데 빨리 여기서 나가야 해. 하지만 남자는 더 빨랐고 웃으며 그를 가로막았다. 아, 그러지 마. 인사만 했을 뿐인데 적어도 잠깐 앉아서 얘기라도 해. 송영청은 아무 말 없이 남자에게 곧바로 장법을 날렸다. 성격이 불같구만. 남자가 웃었다. 하지만 제대로 장법을 쓰는 방법은 그게 아니지. 이런 식에 더 가깝다고. 가볍게 손을 휘젓자 송영청의 배를 정확히 가격했다. 충격으로 송영청은 공중으로 날아갔다. 땅에 떨어지자 신음했다. 말도 안 돼. 저건 장법이 아니었어. 완전 유도 던지기잖아. 어이쿠. 그렇게 세게 칠 생각은 없었는데. 괜찮아. 송영천은 얼굴을 찡그렸다. 그래.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 아직도 통돼지 구이가 올라오려고 하는 게 느껴져. 남자는 친절하게 웃었다. 진정해. 나는 촌장이야. 너희 같은 플레이어들을 인도하러 왔지. 송영청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깜박였다. 잠깐, 저 사람이 촌장이라고? 진심.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다. 송영청은 솔직히 말해서 아까 당신 때문에 정말 놀랐어요. 다른 플레이어인 줄 알았거든요. 제가 플레이어인 걸 어떻게 아셨어요? 남자는 껄껄 웃었다. 저희 마을에는 몇 년에 한 번씩 플레이어가 나타납니다. 오늘 당신이 물고기 늑대를 혼자 잡았다는 소식을 듣고 직감했죠. 원래의 신은 그저 신참이었잖아요. 절대 프로처럼 처리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해가 되네요. 하지만 여전히 당신은 제가 기억하는 촌장님과는 거리가 머네요. 붉은 바위마을 촌장은 매기 수염을 가진 노인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아, 당신이 플레이했던 불멸의 왕들 세계와 저희가 살고 있는 세계는 같지 않습니다. 당신의 게임은 이 세계의 오래된 스냅샷을 보여주지만 저희는 계속 진화해왔습니다. 수염이 있는 촌장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그분은 세 번째 촌장이었습니다. 그건 120년도 더 된 일입니다. 송영성의 입이 떡 벌어졌다. 120년 전이라고요? 그럼 제 세계의 1년이 여기서는 20년인가요? 그럼 엄청 오래됐다는 거네요. 제 형의 흔적을 찾는 건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남자는 웃었다. 당신은 모든 질문을 다 했군요. 이제 제 차례입니다. 지금까지 데드존을 몇 번이나 거쳤습니까? 모르세요? 데드존, 그 삶과 죽음의 시나리오 말입니다. 몇 번이나 살아남았습니까? 송영청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손가락 2개를 들어 올렸다. 송영청은 몸을 바로 세웠다. 이번이 두 번째 데드존 시련입니다. 저는 아직 불멸의 왕들 시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남자는 장난스럽게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그렇게 딱딱하게 굴 필요 없어요. 제가 아는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제 일이니까요. 간단히 말해서 불멸의 왕들 시련은 일련의 몸 바꾸기 시나리오입니다. 다른 사람의 몸에 들어가 그들이 직면한 삶과 죽음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데드존에서 살아남으면 당신의 영혼은 더 강해집니다. 얼마나 잘 해내느냐에 따라 마법 기술, 강력한 유물 또는 무기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각 시련은 점점 더 어려워져서 당신이 불멸의 왕 자신과 맞설 수 있을 만큼 강해지는 지점으로 밀어붙입니다. 하지만 실패하면 죽거나 시련 속에 너무 오래 갇히면 글쎄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공유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럼 현재 데드존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송영청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다. 이 세계가 게임 스토리라인을 따른다면 저는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랑왕입니다. 게임 스토리라인에 따르면 붉은 바위 마을은 물고기 늑대떼에게 휩쓸릴 것입니다. 하지만 플레이어의 개입이 있으면 성공률이 크게 떨어집니다. 진정한 데드존이 발생한다면 유일한 가능한 원인은 백랑왕의 등장일 것입니다. 촌장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얼굴이 창백해 보이네요. 이번 데드존이 그렇게 끔찍할 건가요? 송영청은 망설이다가 촌장님, 저희 플레이어들이 실제로 당신들의 세계에 재앙을 가져다 주는 건가요? 루멘 시력, 그게 당신의 마음속에 있던 거군요. 다르게 생각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재앙이 불가피하다면 당신의 도착이 저희가 살아남을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제 조상들 앞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마을과 모든 사람들을 지키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제 말을 들으세요, 플레이어. 당신은 이제 경비대의 일원입니다. 어떤 종류의 데드존이 닥쳐오든 저와 함께 맞설 것입니다. 저희는 함께 이 마을을 지킬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송영청은 마음이 동요되어 그를 응시했다. 왠지 제 형을 닮았어요. 물론이죠. 그는 미소를 지었다. 저희는 서로를 지지합니다. 그렇죠. 당연한 결과지. 그때 촌장이 갑자기 식은땀을 흘렸어. 송영청의 눈이 커졌어. 무슨 일이에요? 그 남자가 소리쳤어. 지금 길을 막아. 온다. 너무 늦었어. 날카로운 비명이 공기를 찢었어. 너무 날카로워서 송영칭의 귀에서 피가 날 뻔했어. 날카로운 소리가 사라지자 송영칭은 숨을 헐떡였고 그의 귀는 여전히 윙윙거렸어. 대체 뭐였어요? 그 비명 소리는 끔찍했어. 그건 죽음의 새라고 촌장이 설명했어. 서쪽 절벽에는 봉인이 하나 있어. 그것의 존재가 야행성 짐승이 밤에 날뛰는 것을 막아줘. 어쨌든 늦었네. 나는 집에 가야겠어. 너도 그래야 해. 내일 일찍 훈련이 시작돼. 송영성은 눈을 깜빡였어. 그게 다예요. 아직 물어볼 게 엄청 많은데. 촌장은 작별 인사를 하며 웃었어. 내일 물어봐. 내 아내의 비명이 죽음의 새보다 더 무서워. 나는 여기서 구워지는 꼴은 못 봐. 나중에 조용한 밤에 혼자 남은 송영칭은 촌장의 말을 곱씹었어. 그러니까 내가 더 강해지려면 죽음의 지대에서 살아남아야 한다고? 이건 게임보다 훨씬 강렬하잖아. 흰 늑대왕, 나는 거대한 똥개한테 죽지 않을 거야. 기다려, 두고 봐. 하지만 그가 몰랐던 것은 촌장이 집에 가지 않았다는 것이었어. 대신 그는 조용히 송영성의 집문 앞에 나타났어. 여자의 목소리가 안에서 들려왔어. 테스트는 끝났나? 네, 주인님. 촌장이 존경스럽게 대답했어. 모든 징후가 순진한 초보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는 실제 상황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그의 힘은 아직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는 당신에게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잘했네. 그것은 제 의무입니다. 촌장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푸른 빛이 번쩍이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신입이라고? 그럼 지금 당장 죽일 필요는 없겠네. 7일 후 송영청은 이미 붉은 바위 마을에서의 생활과 그의 숙주인 싱이의 몸에 적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우레와 같은 굉음에 깜짝 놀라 깨어났습니다. 그것은 곧 옆집에서 격노한 고함 소리가 뒤따랐습니다. 싱산티안, 너 또 몰래 나갔었지, 그렇지? 언제나 불경한 시간에 기어들어오고 오늘 내가 널 죽여버릴 거야. 맹세코 저는 결백합니다, 여보. 완전히 결백해. 결백하다고 너한테서 향수 냄새가 나. 이 거짓말쟁이 두꺼비야. 촌장은 고개를 약간 돌렸고 그의 표정에서 그는 이미 자신의 운명이 봉인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확실히 다음 순간 그는 아내의 주먹 한 방에 날아갔습니다. 창문에서 지켜보던 송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젠장. 촌장의 말이 농담이 아니었어. 그의 아내는 정말 죽음의 새보다 더 무서워. 바로 그때 그의 아내가 부드럽게 문을 두드려 그를 깨웠습니다. 옆집의 공포에 비해 송윤칭은 완전히 축복받았다고 느꼈습니다. 오늘 당신의 분대가 마을을 지키는 날입니다. 그녀는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일찍 산으로 가야 합니다. 붉은 바위 마을에는 10일마다 교대하는 2개의 경비 분대가 있었습니다. 한 팀은 순찰을 나가고 다른 팀은 마을을 보호하기 위해 남았습니다. 근무기간 동안 분대원들은 교대로 경비를 서고 매일 힘든 훈련을 받았습니다. 10마일 산악 달리기, 웨이트를 이용한 팔굽혀펴기 100회, 기둥 받기 훈련 2시간, 그리고 분대원들 간의 스파링 매치로 마무리합니다. 오늘 송영치는 키가 크고 근육질의 여성과 짝을 이루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보며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함께 스파링을 하네요. 내가 여자라고 쉽게 봐주지 마세요. 덤벼. 송영청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어딘가 모르게 친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가 마침내 그녀를 알아차렸을 때 그의 표정은 순수한 공포로 변했습니다. 이 사람은 촌장의 아내 아니었나? 그는 공포에 질려 대장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실제로 저를 촌장의 아내와 짝을 지어줬어요. 저를 죽이려는 건가요? 대장은 시선을 회피하며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말하려고 했습니다. 왜 소리치고 그래? 그녀는 분대에서 유일한 여성이야. 내가 너한테 호의를 베푸는 거야, 신입. 배은망덕하지마. 더 이상의 말 없이 대장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스파링 매치 시작. 바로 다음 순간 촌장의 아내는 맹렬한 폭풍처럼 주먹을 퍼부었습니다. 그녀의 주먹은 너무 빨라서 송영청은 어느 것이 진짜인지 거의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필사적으로 피하면서 그는 뭔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맹렬함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움직임은 여전히 그녀의 크기와 맹목적인 힘의 한계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빠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따라갈 수 있었지만 그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생각한 바로 그때 그녀는 갑자기 팔을 파괴공처럼 휘둘렀습니다. 쾅! 그는 제때 피할 수 없었고 가슴 정통으로 얻어맞아 헝겊 인형처럼 공중으로 날아갔습니다. 나머지 분대원들은 그를 확인하기 위해 공포에 질려 달려왔습니다. 그 주먹은 정말 제대로 들어갔어. 그 죽은 거 아니야. 누군가가 중얼거렸습니다. 대장은 아무 죄도 없다는 듯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나는 이 아이가 특별한 줄 알았는데 저것도 피하지 못하다니. 며칠 동안은 활동을 못하겠군. 그때 송영청은 얼굴이 멍들고 부어오른 채 바닥에 쓰러져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 젠장, 존나 아프네. 촌장 부인은 송영청이 천천히 다시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오, 꽤 하는데 신참. 아직도 서 있잖아. 부러진 데는 없겠지? 질긴 녀석. 계속할 거야. 당연하지. 하지만 먼저 나한테 대답 좀 해줘. 혼자서 깊은 굴 늑대 몇 마리나 감당할 수 있어? 갑작스런 질문에 의아해하면서도 그녀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겨우 한 마리. 솔직히 여기서 대장 말고는 혼자서 덤빌 엄두도 못 낼 거야. 이 말을 들은 송영청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도 한 마리밖에 못 잡는데 나는 곧 백랑왕이랑 싸워야 하잖아. 이래서는 가망이 없어. 지금 당장 이 몸을 한계까지 몰아붙여야 해. 마음을 굳힌 그는 스트레칭과 워밍업을 시작했다. 촌장 부인을 이기고 나면 대장이랑 스파링해야지. 그의 말에 부인과 대장은 모두 깜짝 놀랐다. 그렇게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을 줄은 몰랐던 것이다. 다른 분대원들도 마찬가지로 충격을 받았다. 토끼 이빨 녀석이 멍하니 쳐다봤다. 내가 제대로 들은 거야? 대장이랑 스파링하고 싶대. 저 신참 미쳤구만. 좋아. 배짱이 있으면 한번 보여줘봐. 한편 마을에 또 다른 사냥분대가 돌아왔다. 수염을 기른 남자는 부하들에게 사냥감을 창고로 옮기라고 명령한 다음 몇 명을 데리고 송영청의 무리가 스파링을 하고 있는 훈련 언덕으로 올라갔다.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촌장 부인이 몇 걸음 뒤로 밀려나는 것을 목격했다. 그 광경에 그는 충격을 받았다. 그녀가 수세에 몰릴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분노한 그녀는 덤벼들어 송영청에게 거세게 발길질을 날렸다. 이 뻔뻔한 놈. 그러나 당황하는 대신 송영청은 침착하게 한 줌의 모래를 그녀의 얼굴에 뿌렸다. 그녀는 분노에 휩싸였다. 감히 누가 모래 같은 걸 쓰다니. 이게 무슨 더러운 수작이야? 너 진짜 제대로 걸렸어. 본때를 보여주마. 그녀가 불평을 끝내기도 전에 또 한 번의 모래 공격이 그녀의 얼굴을 정통으로 강타했다. 그녀가 모래를 맞으면서 그를 쫓는 것을 보면서 몇몇 분대원들은 웃음을 참지 못했다. 한 명은 심지어 물었다. 대장님, 이거 아직 스파링이라고 할 수 있나요? 대장은 어깨를 으쓱했다. 아무도 그에게 스파링 규칙을 가르쳐준 적이 없다. 그는 순수한 본능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그게 진짜 전투 방식이지. 저 밖에 있는 몬스터들은 페어플레이를 안 하거든. 그는 이기고 싶어 하지만 저런 속임수는 시간을 끄는 전술일 뿐이야. 압도적인 힘 앞에서는 오래 버티지 못할 거야. 하지만 송영청은 자신만의 전략이 있었다. 그는 촌장 부인의 공격을 계속 피하면서 그녀의 뒤로 돌아가 그래플링 기술을 걸기 위해 움직였다. 갑작스런 비틀기와 함께 그는 그녀를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힘을 다해 그녀의 오른팔을 꽉 잡고 항복을 받아냈다.
촌장 부인이 고통의 찬 목소리로 외쳤다. 그만해. 부러지겠어. 항복. 대장이 목소리를 높였다. 1라운드 승리는 송영청에게 돌아갑니다. 활짝 웃으며 송영청은 대장에게 몸을 돌려 말했다. 그래서요. 대장은 코웃음을 쳤다. 얄팍한 수법. 그녀가 처음부터 전력을 다했다면 넌 이미 바닥에 널브러졌을 거야. 그래요? 그럼 제가 더 이상 넘어지지 않을 때까지 계속해봐요. 대장은 잠시 멈추더니 씩 웃었다. 이어서 고집센게 딱 어릴 적 나갔구만. 그때 수염을 기른 남자가 다가와 말했다. 대꾸할 정도로 배짱이 좋네. 이번에 뽑은 신병은 평범한 녀석이 아니야, 성명. 심지어 너랑 스파링하고 싶어 한다고? 너도 늙었나 보네. 신참들이 감히 너한테 도전을 하다니. 성명은 짜증이 난 듯 뒤돌아섰다. 내 부하들은 내가 알아서 할게. 상관 마. 수염을 기른 남자는 크게 웃었다. 지금 꼴을 보니 옛날에 그 패기는 다 어디 갔어? 어떻게 된 거야? 무뎌졌구만. 며칠 전에 물고기 늑대를 놓칠 뻔했다며. 그때 구해준 게 신참 아니었어? 이번 사냥에서 물고기 늑대 8마리를 잡았어. 8마리나 잡아왔다 이거지. 이 정도면 실력 인정이지? 그가 자랑하는 동안 갑자기 한 줌의 모래가 그의 뒤통수를 강타했다. 분노한 그는 감히 누가 이런 짓을 벌였는지 보려고 몸을 돌렸지만 얼굴에 또다시 모래를 한 움큼 맞았다. 내가 나한테 모래를 던져? 대체 뭐가 문제야, 꼬맹아. 수염을 기른 남자의 부하들에게 제압당한 송영청은 씩 웃으며 조롱했다. 당신이 우리 대장보다 더 잘 싸우는 것 같네요. 그럼 저랑 스파링하는 건 어때요? 수염을 기른 남자는 버럭 화를 냈다. 성명, 너는 부하들을 이런 식으로 훈련시키냐? 예의라고는 눈꼽만큼도 없구만. 성명은 비웃었다. 저 신참 제법인데 나랑 같이 훈련 좀 시켜볼까? 신인이 눈썹을 치켜 올렸다. 내 군인을 훈련시키라고 꼬시려고? 안 속는다, 그거. 대답하기도 전에 모래주먹이 뒤통수를 강타했다.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눈을 부릅뜨고 옆에 있던 칼을 번개처럼 뽑았다. 이 망할 꼬맹이가 제 발로 싸움을 걸었겠다. 겨루고 싶다면 봐주지 않을 거다. 식멍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젠장, 저 녀석 진심이잖아. 진짜 죽이려고 드네. 싱인이 칼을 높이 들고 송잉칭에게 달려들었다. 덤벼라, 꼬맹이. 이 늙은이의 공격을 받아낼 수 있을지 보자. 싱인이 달려들자 송잉칭이 갑자기 손을 들고 잠깐만요 라고 외쳤다. 싱인이 그를 가리키며 웃음을 터뜨렸다. 왜, 이제 무서워. 내 대장처럼 겁쟁이일 뿐이겠지. 제 2분대도 조롱에 합세하여 야유를 보냈다. 제 1분대는 닭들 뿐이네. 식멍의 얼굴이 수치심으로 붉어졌다. 빌어먹을. 저 녀석이 진짜로 꽁무니를 빼고 뒷정리는 나 혼자 하라는 건가? 당황스럽지만 송잉칭은 침착하게 싱엔의 손목을 잡고 웃었다. 진정하세요. 부대장님, 서두를 필요 없어요. 447. 그는 군중을 향해 외쳤다. 큰 칼. 누가 큰 칼 좀 빌려줄 수 있나요? 군중은 어리둥절해했다. 큰 칼. 그걸 왜 필요로 하는 거지? 평소에는 창을 쓰지 않았나? 그때 큰 칼이 공중을 가르며 그의 발치에 떨어졌다. 식민 대장의 것이었다. 내 거 가져가. 너무 창피하게 만들진 말고. 나도 체면이 있으니까. 송잉칭은 칼을 들어 살펴보며 침묵을 지켰다. 식멍이 눈썹을 치켜 올렸다. 왜? 마음에 안 드나? 송잉칭이 한숨을 쉬었다. 대장님, 이 칼은 너무 작고 너무 짧아요. 저는 큰 칼, 진짜 큰 칼을 원했어요. 토끼 이빨과 곱슬머리가 서로를 쳐다봤다. 너무 작다고? 충분히 길지 않다고? 심지어 제 2분대도 폭소를 터뜨렸다. 제 1분대 대장이 충분히 길지 않다는 걸 어떻게 알지? 팀원 중 한 명이 갑자기 등 뒤에서 거대한 칼을 꺼냈다. 이건 마을에서 제일 큰 칼이야. 길이가 5피트이고 무게가 80파운드지. 단단히 잡는 게 좋을 거야. 송잉천이 칼을 잡는 순간 팔이 무게에 꺾였다. 맞아. 엄청 무겁네. 수염을 기른 남자가 웃음을 터뜨리며 식멍을 조롱했다. 이봐. 내 녀석은 칼도 못 들잖아. 그만두는 게 어때? 식멍이 되받아쳤다. 아직 휘두르지도 않았잖아. 쓸데없는 말은 집어치워. 칼을 겨우 잡은 송잉칭은 마침내 자리를 잡았다. 그에게 칼을 빌려준 사람은 이미 후회하고 있었지만
왜 갑자기 저 녀석에게 칼을 빌려준 게 큰 실수였나 싶지? 누군가 소리쳤다. 봐, 포즈를 취하고 있어. 오, 안 돼. 다시는 못 보겠어. 저 자세는 대체 뭐야? 칼을 등 뒤에 맨 게 마치 애니메이션 캐릭터 같잖아. 저게 진짜 기술이긴 해. 하지만 식밍의 눈이 커졌다. 잠깐, 저건 배검 자세잖아. 한편 송잉칭은 눈을 번뜩이며 우뚝 섰다. 준비됐어. 덤벼. 제2분대 대장. 수염을 기른 남자조차 기이한 자세에 넋을 잃고 망설였다. 진짜로 먼저 공격하라는 건가? 나를 조롱하는 건가? 채 까불고 있네. 남자는 칼을 높이 들고 으르렁거리며 달려들었다. 그 다음 순간 송잉치는 칼자루를 꽉 쥐고 불타는 불과 강철의 수레바퀴처럼 회전했다. 수염을 기른 남자의 공격은 즉시 빗나갔고 그의 칼은 회전하는 힘에 튕겨나갔다. 송잉칭이 너무 빨라서 남자는 가까이 가지도 못했다. 제2분대 중 한 명이 소리쳤다. 야, 제1분대. 저건 무슨 회전 거북이 전법이야? 완전 사기잖아. 토끼 이빨과 동그란 눈썹이 엉덩이를 흔들며 조롱했다. 그래서 뭐, 어쩔 건데? 봐, 싱이가 여전히 싸움을 지배하고 있잖아. 제2분대 대장의 칼날이 그 거대한 칼에 닿을 때마다 튕겨나가잖아. 무게 차이가 엄청나네. 동그란 눈썹이 몸을 기울여 놀렸다. 내 놈 반장 녀석은 반격도 못하잖아. 쟤한테 털리고. 저 덩치만 큰 무기 휘두르는 꼴 좀 봐. 계속 저렇게 돌기만 하잖아. 곧 어지러워서 쓰러질걸. 그럼 우리 반장님이 마무리하는 거지. 그때 턱수염 반장도 슬슬 속도가 느려지는 걸 느꼈지. 드디어 힘이 빠지는 건가? 그런데 옌걸 송영청이 갑자기 거대한 칼날을 휘둘러댔어. 턱수염이 간신히 피했지만 머리카락이 싹둑 잘려나갔지. 2분대 녀석 중 하나가 소리쳤어. 저 칼 들기도 힘들어했잖아. 어떻게 저렇게 빨리 휘두르는 거야? 지금까지 꾀병 부린 건가? 너무한데. 완전 불공평해. 대부분 눈치채지 못했지만 1분대 반장 혁명이 눈을 가늘게 떴어. 저 기술은 발꿈치 칼날 기술이야. 단순한 힘에 의존한 게 아니야. 칼을 휘두르는 순간 발꿈치로 칼날 속도를 끌어올린 거지. 저런 걸 어디서 배운 거야? 송영청은 검의 무게에 적응하자 서서히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하며 턱수염을 한 걸음씩 밀어붙였지. 젠장, 칼날이 너무 빠르고 무거워. 이걸 막을 수가 없어. 게다가 최악인 건 칼을 땅에서 들어 올리지도 않아. 모든 공격이 기세와 정확도로 이루어져 있어. 훈련소 갓 나온 신병이 이걸 해내다니 인간이 맞긴 한가? 바로 다음 순간 송영청의 공격이 턱수염의 칼을 손에서 완전히 날려버렸어. 그는 텅 빈 손바닥을 충격에 빠져 바라봤지. 무장 해제당했어. 저 녀석의 전투 본능은 미쳤어. 타고난 싸움꾼이야. 코트를 벗어 던지며 그가 으르렁거렸어. 좋아, 꼬맹이. 얕봤다. 하지만 이제 장난은 끝이다. 날카로운 금속성 소리와 함께 오른팔 아래에서 숨겨진 칼날이 튀어나왔어. 2분대 대원이 소리쳤어. 나왔다. 반장님의 진짜 무기 쌍팔꿈치 칼날이다. 반장님 힘내세요. 진짜 힘을 보여주세요. 이를 본 혁명이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어. 그냥 훈련 경기잖아.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턱수염이 코웃음을 쳤어. 넌 쉽겠지. 내 자존심은 어쩌라고? 떨어라, 꼬맹이. 송영청의 표정이 어두워졌어.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지. 그 남자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 숨막힐 듯한 압박감이 그를 덮쳤지. 마치 거대한 코브라를 마주한 기분이었어. 당장이라도 덮쳐서 삼켜버릴 듯한.